예,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모시고 헌재의 탄핵 심판 상황, 방통위 의결 체제, 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저희 노림수, 그리고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계신지 그 과정 등을 포함해 두루 다뤄보겠습니다. 사진에 전면에 딱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 지금 걸려 있는데요.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면 처음입니다. 저는 화면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더 많이 봤는데요. 예, 우선 팬앤 그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팬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를 찾은 게 한 2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정말 반갑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역할을 계속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제목을 야만에 맞선 나의 길, 나의 싸움, 나의 사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야만과 맞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길을 가시는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이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좀 탄핵된 지 지금 벌써 한 달이 조금 더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 그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9월 3일에 네. 1차 준비 기일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정정미 재판관 두 분이 준비 기일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정정미 재판관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청구인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죠. 예. 청구인 쪽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달라,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제가 법률 전문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해석을 해보면 탄핵 소추가 좀 불분명하다. 뭐 때문에 탄핵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에는 의사 정족수, 지금 2인 체제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사 정족수와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게 의사 정족수가 왜 이렇게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대로 옮겨보면 예. 본인이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사 정족수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거나 아니면 입법자가 무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본인이 추정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2인 체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게 의사 정족수가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거는 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지금 방통위법에는 5명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 5명인데 5명 가운데서 2인이 요청하면 위원회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단독으로도 소집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그 방통위법, 개정 방통위법 안에 따르면 4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2명이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열고 그 과반, 즉 2명이 찬성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3일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고 중간에 두 분 지금 문형배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이 관련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요 내용들을 일단 기초 확인 작업을 먼저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먼저 말씀드리면 10월 8일에 예. 2차 준비 기일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10월 8일에 2차 기일. 예, 그것까지 좀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상황을 살펴봤고요.
탄핵이라는 것이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했을 때 그 위반 행위가 했을 때 탄핵을 하는 거죠. 직무 중에 사실은 직무를 할 때 발생하는 일이죠. 직무를 행했을 때. 직무가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헌법과 법률은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취임한 지 이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취임을 하면 내일 지금 탄핵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만 하루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오늘 오후에 취임을 했고 의사질정을 이제 어느 부분 하고 다음 날 탄핵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의 이런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당시 어떤 심정이 드셨어요? 한편으로는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일각에서는 이진숙이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 즉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불법적인 의결이 있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문진 말하자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끝이 나거든요. 그렇죠. 정해져 있죠. 임기가 종료되는 건. 네. 그리고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취임한 게 7월 3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가 마치기까지 2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박문진 이사들을 선임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KBS 이사회의 경우도 임기가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이 2인 방송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의결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5인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중요한 의결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최민희 과방위원장 주장대로 이 2인이 계속 유지를 해온 것이 2023년부터거든요. 네. 2023년 7월, 8월 그 무렵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2인 체제가 해소가 언제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2인 체제가 해결이 되려면 시청자 여러분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인 체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거는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범야권까지 합하면 192석인데요. 108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과반이 찬성을 해야지만 정식으로 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본인이 2023년 3월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서 상임위원회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아서 2인 체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여당 내지는 대통령 책임이다. 자꾸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에 하나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100번 양보를 해서 작년 11월까지 2023년 11월까지는 최민희 의원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겠다고 2023년 11월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는 말하자면 이건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방통위는 여전히 2명이에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국민의힘만 단독으로는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2명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단독으로 1명을 추천하면 저쪽에서 절차를 진행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번 양보해서라도 작년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2인 체제를 만든 것이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러면 2인 체제가 해소가 될 때까지 5인 구성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자. 중요한 의결은 하지
않고 있자. 이렇게 되면은 박문진 이사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박문진 이사들은 계속해서 임기가 연장이 되고 KBS 이사들 계속해서 임기가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은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에 의해서 방통위 주요 의결이 진행되는 것은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방통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인은 국회 몫이죠.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방통위원장이 사실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인이. 네. 그런데 그간에 장기간 동안에 민주당 2인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의도였다고 보입니다. 과거 이동관 위원장이라든가 김홍일 위원장의 의결 체제까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방통위원회 추천 몫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으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의 의결을 해야 될 국회 몫이 계속 3인이 방통위에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방통위 5인이 구성이 안 됐던, 결국은 그런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한 의결 체제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방통위 위법한 체제를, 그 위법 행위를 만든 당사자는 민주당이네요. 그러면 뭐 위법이 아니지만 위법이라고 한다면, 예. 위법이라고 가정한다면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사실은 제가 그 당사자인데요. 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11월에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21일에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그렇죠. 저는 상정조차 안 하니까요. 저는 그냥 예. 추천이 된 상태에서 제가 사실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2인 체제를 해소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부적격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그렇게 두고 최민희 의원은 그렇게 넘기고 저 같은 경우는 부적격 시비는 없었잖아요. 뭐 법적으로. 그러면 저를 본회의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으면 적어도 2인 체제는 벗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저는 저를 본회의 표결에 안 붙였죠. 물론 그쪽에서는 뭐 저한테 노조 탄압이나 여러 가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저를 아예 본회의 표결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면 저도 국민의힘에서 추천자로 추천이 돼 있었는데 이걸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않은 건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의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박문진 이사, 뭐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민노총의 더 친화적인 박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MBC 박문진 체제, 현재 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결국은 MBC 경영진을 현재의 민주당 성향과 가까운 좌파 성향의 경영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방통위 체제, 의결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저희가 있고, 방통위 체제를 무력화함으로써 결국은 MBC 박문진 이사와 MBC 경영진을 자신들의 뜻과 맞는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라, 사실은 그것이 본질적 문제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자체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틀 동안 취임 이틀 만에 탄핵 당할 만한 일이 있었겠냐. 아까 허 앵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7월 31일에 취임을 하고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된 게 그 다음날 8월 1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탄핵부터 통과를 시켜놓고 그 증거를 찾겠다고,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과방의 민주당 의원들이 들이닥쳐서 여러 가지로 그
마치 따지듯이 그렇게 김태규 위원장한테 따지듯이 묻고 또 그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한테도 따지듯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들이 한 탄핵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검찰로 하면 기소를 해놓고 증거를 그렇죠. 찾는 격이죠. 그렇죠. 예. 탄핵부터 해놓고 증거를 찾겠다고 현장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증거를 찾겠다고 하면서 회의록을 저희한테 이제 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또 참 우습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굉장히 기이한 것이 탄핵을 하면 그 증거가 1, 2, 3, 4라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증거 찾겠다고 하면서 회의록을 내라 그랬는데 저를 탄핵을 했으니까 한 명만 남았지 않습니까? 네. 한 명으로는 회의를 소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방통위 부위원장, 즉 직무대행 혼자로는 회의 자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속기록 자체도 속기록 초안이죠. 초안인데 이 방통위법에는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속기록을 확정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그 다음 그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상임위원들이 그 전차 회의에서 했던 그 발언들이 혹여 잘못 기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발언의 당사자가 그걸 확인을 하고 오케이 이건 내가 한 이야기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이제 의결을 거쳐서 속기록이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명밖에 없는 데다가 이 속기록 공개는 사실상 저에 대한 탄핵이 끝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설사 국회에서 추천이 돼서 회의가 열리더라도 제가 제 발언에 대해서 가부간에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기록은 저에 대해서 탄핵 절차가 끝나야지만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탄핵 소추 진행 과정과 이인 의결 체제와 관련된 문제를 좀 먼저 살펴봤는데요. 자,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항도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문제의 제12부입니다. 6부도 있고 제12부도 있었는데 제12부 강재원 판사가 임기가 다 끝난 권태선 이사장, 이게 박문진 이사장이죠. MBC 박문진 이사장 그리고 다른 이사들이 가처분을 낸 것을 인용을 결국은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여쭤볼게요. 강재원 판사의 가처분 신청 인용 어떻게 평가하신지 하나 문제하고 아울러서 이제 방통위에서 항소를 좀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우선 그 평가를 하자면 저희도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전에 KBS의 고대영 전 사장 케이스도 있었고 강규형 KBS 전 이사 케이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행정부의 인사권이라고 규정을 해서 대부분은 이제 본안에 가서 판단을 받더라도 가처분을 인용을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행정법원의 강재원 판사가 이걸 인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네. 저희 그 MBC 후배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봤는데 이분이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네.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그 논문이나 발언을 소개한 적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삼권 분립의 취지에 아주 대단히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였고 즉시 방통위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해서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고 항고 심판에서는 정말 그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항소 이후에 지금 항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대체로 좀 빨리 나오는 편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MBC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MBC 소속의 특히 이제 민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가 MBC와 관련돼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때 항상 우리는 공정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죠. MBC만큼 편향방송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이 현재 없는데 그건 뭐 패널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적나게 드러나는 그런 불공정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으로서 자신들은 공정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 주장을 하면서 신뢰도 1위, 시청률 1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이 공정방송을 해서 이 신뢰도 1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희가 저도 참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이든 날리면 네. 저는 이건 정말 최소한의 기사 요건도 갖추지 않은 그런 그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서는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보도였는데 그게 MBC라는 공영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예. 특히 이제 그 외교 문제도 그 얽혀 있는, 걸려 있는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정말 참 중대 위중한 문제였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니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거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보도 준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단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기자 몇 사람 또 이제 그 본사의 몇 사람 그 기자 몇 명이 들어보고 아 이건 뭐 바이든으로 들린다라고 하면서 보도하는 것은 정말 그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통령이 그때 그 박진 외교장관하고 몇 사람이 걸어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상은 저는 그걸 사담이라고 봅니다. 사담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연단에서 연설을 하면서 뭐 비속을 썼던가 하면 이제 그게 사실 좀 뭐 100번 양보해서 기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걸어 나오면서 일부러 그 음향을 당겨서 소리를 당겨서 오디오를 당겨서 그 사담을 확대해서 그것도 확실치 않은 그런 보도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신뢰도 1위다, 시청률 1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정말 참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왜 그런 결과가 그럼 수치상으로 나왔나라고 볼 때 뭐 제가 참 지난번에도 뭐 좌우 나누어 가지고 상당히 뭐 공경을 많이 받긴 했지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아 이쪽은 상당히 좀 좌파 편향성이 있다 이런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보면은 이제 좌파로 분류되는 그런 그 매체가 신문으로 치면 뭐 한겨레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은 지금 현재는 MBC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좌파인 경우에 보면 그게 중도든 우파든 보면 TV, 조선, KBS, YTN, MBN, 채널 A 등등해서 이제 비교적 나누어져서 이제 골고루 분산돼 있다. 예, 분산이 돼 있는 거고, 예. 난 비교적 좌파 성향이라고 하면 JTBC하고 MBC가 분류가 되는데 이제 MBC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수치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좀 예, 있다는 거군요. 예.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응답을 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실제로 MBC 시청자들 중에는 굉장히 좌파 성향의 시청자들이 많이 있죠. 한마디로 이제 MBC가 방송에 자신들의 일종의 정치적 거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삼고 각종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데 각종 음모, 조작, 선동 이런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MBC가 만들면 아무래도 공영방송이고 공중파이기 때문에 뭐 미치는 파장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또 일반 시청자들, 정치 고관여층 말고 일반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중파 방송, 공영방송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방송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하고 사실상 믿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특히나 그런 걸 이용해서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MBC를 시청하는 흐름들이 있어 왔죠. 그런 해석은 상당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님이 그런 어떤 지금들 주변의 분석, 해석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번 이거 좀 과방위 청문회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난 과방위 청문회 때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우리 이준석 위원장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위원장께서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 표현을 좀 인용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순간적 당황한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이제 맞서는 장면도 겪으셨지만 청문회 당시 황당한 일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것 좀 한번 생각나시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통상 보면 네. 국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까지 문구까지 인용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국민의 대변자이고 대표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입으로는 부르짖는데 막상 보면은 그 청문회장에서 보면 제가 그 동물농장 인용을 한 게 인사청문회는 끝나고 이른바 그 제목부터 참 가관이었습니다. 불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방송 장악에 관한 청문회 이렇게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청문회를 하는 그때 이제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해놓고 심지어는 탄핵당한 저까지 또다시 청문회장에 불러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무처의 직원들까지 불러내가지고 마치 피의자 신문하듯이 범죄가 거의 확정된 아마 그 죄인들, 범인들도 그렇게까지는 닥달을 안 당할 겁니다. 큰 소리로 지르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배지를 달려고 하는구나. 국회의원들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고압적으로 모든 평등한 동물들보다 자신들이 더 평등하다고 믿는 이 자리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그들은 조금 더 평등한 동물들이겠죠. 그들 사이드에서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황당한 장면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만 뭐 저한테 AI가 작성한 뭐 사과문을 읽어라. 그럼 국회의원 뭐하러 있습니까? AI 갖다 놓고 그 기계 갖다 놓고 하면 되지. 국회의원들이 필요 없잖아요. 저한테 사과문 읽으라는 그것도 황당했지만 가장 황당했던 것은 광우병 MBC의 광우병 CP를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심지어 연단까지 이렇게 쳤던가 아니면 거의 치듯이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 광우병 프로그램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건강한 30개월 원령 미만의 쇠고기를 먹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듯이 얘기하는데 아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 프로그램을 조사를 위해서 몇 번 봤습니다만 3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이 다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났는데 첫 번째는 다우너 소, 그러니까 쓰러지는 소. 가장 첫 번째 장면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나도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저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지는구나. 이 인상을 주고 두 번째는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죽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취지로 보도를 했는데 그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걸로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가장 이게 그 코미디인데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90%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세 개의 축을 뼈대를 두고 보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저렇게 부르르 떨면서 쓰러지는구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렸어. 세 번째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 90% 이상 더 취약하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유모차까지 끌고 광화문으로 사람들이 그 젊은 엄마들이 몰려 나갔죠. 근데 저는 이것도 또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하도 제가 비유 때문에 많이 시달려서 비유를 하자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배달로 그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 이제 한 판에 구더기가 3군데에서 나왔어요. 구더기가. 그래서 이제 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해서, 아, 구더기가 3마리나 나왔다. 어떻게 이런 물건을 보내냐라고 하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피자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 구더기 3군데 나온 거 그거 떼내고 먹으면 되지 않냐. 다른 부분에는 치즈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으니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꼴이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와서 마치 의원들하고 거기 청문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한테도 대법원에서 허위로 발견된 그 3가지 축을 두고서,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데, 이런 그 가치 전도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박문진 이사가 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박문진 이사가 되겠다고 신청까지 한 사람이군요. 그게 제일 광우병 그 CP였던. 네, 그게 제일 황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황당한 일들도 많았지만. 네, 황당하고 참 가소롭게 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라는 게 인간이 가지는 변화되는 기본에 걸쳐야 될 늘 중요한 착목점인데, 성찰하지 않는 거고요. 80년, 90년을 거쳐가면서 구소련이 무너지고 북한의 대량 하사가 났을 때도 성찰하지 않은 인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MBC 광우병이나 사드를 거쳐가면서 성찰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성찰하지 않았다면 그건 흔히 말하는 뇌가 정지돼 있거나 썩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장면들을 가장 황당하게 진짜 봤겠네요. 저도 그 봤으면 직접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황당한 장면 모습을 봤겠네요. 우리 이준석 위원장께서 본래 이제 뭐 그런 기지를 저는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를 거치면서 위원장께 앞서 제가 소개할 땐 보수 여전사 이 별명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여기도 많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만, 이준석 위원장을 굉장히 응원하고 격려하고 굉장히 여러 번에서 칭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별명이 일단 어떠신지 하고, 보수 여전사, 또 하나는 국민들과 보수정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의견 좀 주시죠. 보수의 여전사 참 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 네. 청문회 기간 동안 유례 없이 청문회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로는 3일 동안 청문회가 그랬네요. 계속됐지 기록 않습니까? 세우셨네요. 글쎄 말입니다. 참 예. 제가 그 다른 종군 기자를 하면서도 다른 그 별명도 있었지만, 어떻든 그 국민들이 정말 그 무도한 세력, 저는 그 제가 뭐 좌파 우파 갈랐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 민주당 야당 인사들로부터 받았는데, 좌파 우파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그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있다고, 압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건강한 시장경제 체제를 조금씩 갉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민주당은 원하진 않았겠지만 이진석 방통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의 그런 좀 야만적인 공격에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주목받게 되는 또 공직자,
정치인으로 되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방통위에게 이제 주어진 좀 나름대로 과제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 과제나 사명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이름이 방송통신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일할 분야가 지금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것은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먼저 최우선 주력을 다해야 할 걸로 보고요. 예. 제가 그 지명된 당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바깥에 나가면 이른바 그 K 컨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분야에서는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K 컨텐츠를 전 세계의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 세계 플랫폼 컨텐츠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현안은 지금 MBC 문제이지만 좀 한국의 통신 방송의 미래까지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실제로 직무를 지금 탄핵이 되셨지만 직무에 복귀하시면 그게 한국의 방송통신의 미래의 그런 큰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담 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전달하지 못한 내용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꼭 가는 자리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 말과 몸과 돈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보면 왜 가짜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과 몸과 돈의 힘을 그들은 일찌감치서부터 알고 그 실행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허앵커 여기 와 계십니다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말과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도 선거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예, 어떤 분들은 보면은 뒤에서 조용하게 돕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뒤에서 조용하게 도울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렇군요. 조용하게 도우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옆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방송에서도 말을 하고 대중들한테도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몸. 만약에 집회가 있으면 부당한 그게 좌든 우든 부당한 일에 대해서 반대 집회가 있으면 항의 집회가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 몸으로 나가세요. 10명보다는 100명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100명보다는 10,000명이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나가시고 그다음에 보면 뭐 좌파들에서는 좌파 영화 만든다 그래도 이게 뭐 금방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면은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카르텔이 있죠. 네.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역할을 한다 싶으면 금방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조국 씨 부인 정경미 씨 같은 경우에도 영치금도 금방 모이고요. 그 사람들은 소액으로도 돈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파들은 보면 뭐 조금 그 후원금 내라 그러면 또 잘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과 몸과 돈이 없으면 힘이 붙지를 않습니다. 힘이 없으면 세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말, 몸, 돈의 힘으로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꾸는데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준석 위원장님 청문회 때마다 봤을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단하다. 굉장히 단단한 소신과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계시다. 뉴라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도 대부분은 피하는데 그걸 정면으로 맞서는 단단함, 가치 이걸 느끼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전면에 서야 되죠. 공직자, 정치인. 뒤에 숨는 사람들이 늘 앞에 있으면 그 조직, 그 전투 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준석 방통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탄핵과 관련된 진행 상황,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상황, 그리고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소신과 목소리, 그리고
방통위에 나아갈 길 이런 걸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또 바쁜 걸음 막 그냥 돌아다니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말씀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면 조 후보님과 가장 맞수로 라이벌 경쟁을 하셨던 박선영 교수가 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그 소식 듣고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뭐 우선 뭐 결단에 그 감사함을 갖다 느꼈고요. 예.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결국은 싹을 틔우고 예. 꽃을 피워서 이제 저기 수확을 갖다 맺는데 열매를 맺는데. 예, 그런 역할을 갖다 해주셨다. 어. 그런 그 희생에 정말 감사한다 이런 말씀 갖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자신이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박선영 교수가 6년 전에 출마를 했고요. 네. 2년 전에도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서울 교육감 출마를 했다는 것은 정말 서울 교육을 갖다 위해 자신이 공헌하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대승적인 결단을 갖다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여튼 그 마음이 모여서 이번에는 정말 이 지난 10여 년 동안 좌파 교육감에 의해 가지고 망가졌던 서울 교육을 갖다 다시 살리라는 서울 시민들의 열망 그리고 학부모들의 열망을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켜 주는 그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예. 박선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용단을 내려주셨는데, 그런 아직도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님들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님들은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단일화 과정일 텐데요. 그런데 이 단일화를 위해서 첫 번째, 이 통대위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늘 원래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게 무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통합대책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게 아니고요. 예. 통대위에서 이제 그 보수교육감 후보들 단일화할 후보들을 모아놓고 이게 정책 토론회를 하기로 토론회였습니까? 했습니다. 예. 토론회하기로 했는데 그게 선거법상 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선관위에서 네. 그 토론회를 하면은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토론회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이 결정이 내려와서 이제 통보가 됐나 봅니다. 예. 그 바람에 이제 토론회가 이제 무산이 된 것이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사실은 좀 불만입니다. 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선관위나 네. 선거법이 도대체 뭘 갖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토론회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민간단체가 됐든 TV가 됐든 요즘 뉴미디어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뭐 전화기 하나만 예. 있으면 얼마든지 하죠. 예. 그래서 뭐 유튜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유권자들이 이제 후보들한테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뭐 통합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통합 대상이 사실은 누구인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이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특히 펜앤마이크 이제 이렇게 즐겨 보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는 조금 아실 건데 뭐 다른 분들은 아마 진짜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릴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 단일화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들도 이제 기회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장려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관위는 선거를 갖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선거를 갖다 망치겠다는 건지 저는 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좌파 진영들은 12명인가 뭐 몇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토론회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단일화 작업 들어갔더라고요. 예, 단일화 작업 들어가고 이제 거기도 토론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들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선관위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파 쪽은 지나치게 옥죄고 좌파 쪽은 뭐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굉장히 관대하고 이런 의혹도 저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서 서울시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라는 걸 물어보시는데요. 서울시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전체 교육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예. 그
사실은 네. 이렇게 보면은 학생 수도 많고 한쪽은 예.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경기도가 더 예, 크긴 하죠. 경기도 예. 더 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감의 뭐랄까요 여론을 갖다 주도를 갖다 하는 교육감은 서울교육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육이 바뀌면은 전국 교육이 바뀌고 영향을 갖다 미칩니다. 따라서 뭐 조금 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뭐 교육 대통령이란 말이 뭐 좀 과하지만 뭐 부족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육감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12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네. 뭐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그 통대위 열려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보들이 서로 토론회하고 정책 토론회하는 게 무선에서 아쉽긴 하지만은 근데 실제로 이제 후보들이 다 나오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후보들이 다 나오기로는 어떻게 마음을 모으신 건가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뭐 저기 두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아 예, 그랬습니까? 안양옥 전 아, 교총회장하고 예, 교총회장님하고. 예, 저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나갔고 제가 알고 있도록 홍우조 교수님도 있고 몇 분 더 계신 걸 알고 홍우조 있는데. 교수님은 네. 사실은 뭐 저 토론회가 무산됐다 그러니까 네. 우리 사실은 이제 후보들이 좀 모여가지고 예. 미리 그 의견도 조정을 다 하고 하는 면담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마저 이제 취소된 줄 알고 어허. 홍우조 교수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어허. 그랬었군요. 그럼 면담은 그러면은 안 후보님하고는 하신 거네요? 예, 뭐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 단일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의견을 갖다 타진을 갖다 음. 했고요. 뭐 저는 좀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예. 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자,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조 의원이 10년 동안 망쳐놓은 보통 서울시 교육감 자리, 서울시 교육청의 그 문제, 뭐 대한민국 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울시 교육청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뺏겼던 걸 좀 되찾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전형만이 가지고 있는 조전형 예비 후보의 필승 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예. 사실은 12년 동안 예. 소위 좌파 교육감과 그리고 교육 좌파 세력들이 이 서울시 교육청을 장악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곳곳에서 저는 암초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지뢰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세훈 시장께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박원순 그 시장이 전 시장이요. 예, 예. 전 시장이 이제 뭐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삼선을 했는데 딱 들어가서 이제 서울시정을 다 하려고 보니까 네. 곳곳이 지뢰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시 교육청은 사실은 뭐 저기 더 복마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광정을 갖다 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네. 정말 저는 뭐랄까 전쟁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 전쟁을 갖다 치르는 기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전쟁을 갖다 이제 치를 수 있는 이 결단력과 용기를 갖다 가진 교육감이 들어가지 않고 또 그리고 이제 저항이 두려워가지고 겁을 내는 사람 같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허. 저는 뭐 솔직히 말씀 갖다 드리면은 모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무늬만 그 보수우파 교육감이라고 뽑아놨는데 무늬만으로는 안 된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안 바뀔 것 같으면 그 교육감을 갖다 뭐하러 뽑아놨습니까? 보수 어허. 교육감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저는 사실은 뭐 저기 한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고가 아니고 최악의 교육 좌파 세력인 전교조요. 예, 전교조와 전면전을 해서 예. 저는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 다시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감 되면은 그런 이 교육계 소위 말하는 이 악습들 예. 제가 확실히 정리하겠다.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가진 후보는 저밖에 없다. 이렇게 감히 자부합니다. 예. 아까 저희가 아침에는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좌파들하고 싸우려면은 입을 열던가 몸으로 뛰던가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는데 우파 진영은 이게 참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또 다시 선거를 치르셔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옆에서 띄워주는 힘과 그리고 함께할 몸과 그리고 돈과 어떤 게 제일 지금 힘드신 그런 상황이신가요? 뭐 힘들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저는 항상 선거 치를 때마다 정말 감사함을 갖다 느끼는 게 예. 저는 할 때 저를 갖다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또 선거 치르면 사실 이게 수십억 들어가는 그 뭐한 선거입니다. 35억에서 40억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40억 가까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한 번도 그게 모자라서 선거를 갖다 못 치러본 적이 어허,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처음에 뭐 걱정을 갖다 했지만은 예. 하여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지고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뭐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참 부끄럽지만은 예.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뭐 후원 계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예. 관심 있으면 좀 채워주시면은 하여튼 제가 꼭 싸워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뭐 저희 펜앤드마이크 늘 그래왔지만은 이 보수 교육감 탈환을 위해서 저희는 입으로 그리고 뭐 제가 좀 몸이 좀 성치 않지만은 몸으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수 우파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의 이제 단일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님 모시고 지금 현재 이 단일화 작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들 들어봤습니다. 예, 후보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박찬준 의원님 전화로 연결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의원님 예, 연결됐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직격 인터뷰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예. 예, 앞에 좀 다룰 주제들이 조금 길어져서 늦어진 예. 거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잘 들립니까? 예, 저는 잘 들립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먼저 그 사진 한번 그 피디님께서 띄워주시죠. 문재인, 이재명 회동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 사진이죠. 자, 지난 8일에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을 때 찍은 장면인데요. 의원님, 예. 당시 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두 손을 잡고 웃는 사진이 지금 그 화면에 떠 있는데요. 예. 저 장면, 저 회동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을 본 분들 중에 물론 뭐 이 열렬 지지자들이야 어떨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수 국민들의 속은 편치 않지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방탄 동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방탄 동맹이라고 하려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피의자 피고인 방탄 동맹. 이 문재인은 아직 기소된 건 한 건도 없지만은 이제 그 이상직과 관련된 사건의 피의자로 이미 검찰이 지목을 했고 거기 때문에 피의자고 이재명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인데 피의자 피고인 방탄 동맹 너무 글자가 기니까 범죄자 방탄 동맹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범죄자 방탄 동맹. 예. 예. 네. 아니면 범죄자 동맹이라고 해야지 이게. 네. 고사성어의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죠. 2600년 전에 이게 춘추 시대에 패권을 다투던 오나라 월나라가 상극 견원지간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강가에서 우연히 오나라 월나라 백성이 그 같은 배를 타게 됐는데 풍랑이 겹쳐가지고 위험하니까 힘을 합쳐서 그 순간을 모면한 걸 두고 5월 동주다 이런데 그 후일담은 없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러면 아주 태평하게 화합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한순간에 예를 들었고 그 뒤 오나라 월나라 여건이 패권 투쟁에 견원지간이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이 동맹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또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한 걸 보면 그 속내가 다 다르다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은 도드라지게 얘기한 게 이재명을 상대로 해가 이제 재집권 차비를 해야 할 때다. 재집권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그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민주당이 정권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여기 주어가 없다는 겁니다. 주어. 예. 당신을 중심으로 재집권해야 한다라든지 이게 그 말이 빠졌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고 이재명은 계속해서 검찰 공격하는데 시종했다. 그런데 열렬 지지층인 그 개딸들이 이 만남을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그 굳이 문재인을 위해서 옹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좌우간 이 속내는 서로가의 셈법과 계산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떻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편치 않다. 이게 범죄자들이 동맹을 맺는 자리 같으면 뭐 국민에게 사과하는 말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이미 그와 관련해가지고 6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예를 들면 유한기 개발본부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직속 부하였는데 그 사람이 죽은 일에 대해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했고 유한기 개발처장은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그러니까 뻔뻔하기로 말하면 뭐 이재명은 극한점에 있는데 그러나 문재인만은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내가 무죄니까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하기 싫다면 그냥 이런 여러 일로 저희들과 관련된 여러 일로 국민들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뭐 꿋꿋이 뭐 심판을 받아보겠다라든지 적어도 이런 말은 한마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전혀 없다. 그 제가 어제 남해안에 살고 있는 제 직계 후배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는데 이 날씨가 계속 무더워요. 어제도 그 기상청에서 안전본부에서 그 문자가 오더라고. 폭염이 계속되니까 조심하라고. 그 제가 물었어. 그 남해안 좀 시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더워졌다 이거야. 그러면서 지난 주말 직전에는 조금 수그러졌는데 일요일부터 더 더워졌다. 그 선배님이 그 왜 더워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 그 일요일 날 이재명과 문재인이 동맹 맺는다고 저 난리굿을 벌리니까 하늘이 열을 받았다 이거야. 열을. 하늘이 노했어요. 하늘이 노하고 열을 받았다 이게. 하늘이 열을 받으니까 그 열기를 이게 백성들에게 뿜어내는 거다지. 너희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야. 예. 그 둘은 그렇다 치고 그 둘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하는 것을 5천만 국민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그 하늘이 노해가지고 열을 뿜었다 그러길래 제가 할 말을 잃었는데 예. 천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겁니다. 민심, 천심, 민심이란 거는 하늘은 입이 없잖아요. 예. 나는 하늘에 입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런 일은 나쁘다. 이놈은 나쁘다. 이렇게 말해주면 이게 다 평등이 될 텐데 하늘에 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가슴과 입을 통해서 하늘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징후 이것도 하늘의 천심이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자, 이 일이 이 동맹극이 우리 헌정사 76년의 야당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게 80년대 학번을 가진 우리 허앵카 입장에서 네. 이런 일이 그 이전에 있었다고 여겨집니까? 저도 좀 한 30년 이상을 젊은 20대부터 한 30 중반 이상을 지금 지내봤는데 이런 정도로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 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 예. 1954년에 민주당이 창당된 이래에 지금 70여 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어서 당대표,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 지낸 사람과 그 바톤을 이어받은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가 쌍끌이로 범죄 혐의를 뒤집어 쓰고 범죄 동맹을 맺어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혀 이런 일이 없고 이 동맹을 보면 동맹 행위를 보면 22대 국회가 이 동맹이 파탄이 나고 동맹이 소멸할 때까지 22대 국회에도 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문 걸어 닫고 우리끼리 5천만 국민이 사는 나라 같으면 뭐 별짓을 다 해도 에이 더럽다 그러고 참고 뭐 견뎌내면 뭐 때가 오면 다 무너지고 다 판가리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국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역으로, 크게 말하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정서나 정보가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달돼요. 지금 이 허앵카하고 방송하는 이 시간에 CNN 방송에서는 미국의 지금 대통령 후보 두 사람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지금 토론회가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나도 이거 끝나고 내 친구 중에 이제 그 열심히 보는 의사가 있는데 결과를 좀 대화를 나눠야 되겠는데, 자, 이처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앉아서 미국의 정세, 한국의 정세, 중국의 정세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한국의 범죄자들, 야당 지도자들, 전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의 이 범죄적 명령이 조롱거리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달았대요. 그 사람들은 안 깨달아요.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우리가 국제 사회 속의 이론으로 있다. 그것도 2016년에 유엔이 인정한 한국이 30, 50 클럽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제2의 G7 국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공유하는 나라 7나라,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또 범위를 좀 넓히면 OECD 가맹국 37개 나라 중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정치,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전직 대통령, 대통령 후보, 야당 총재, 국회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까지 좀 먹고, 이게 심화되면 말이죠. 한국은 이게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들도 다 날아갈 그런 위험에 있다.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될. 이 사람들은 깨닫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 동맹을 두고는 그 내 후배가 말한 것처럼 이게 하늘도 노예가 열을 뿜어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곧 추석도 시작되고 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깨달아야 될 것 같아. 저는 늘 일상적으로 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 이 고장 출신, 저 고장 출신, 뭐 이 당 지지하는 사람, 저 당 지지하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민주당 지지하지 말라고 얘기한 일이 없다. 민주당 죽거나 사거나 지지해라. 국민의힘당도 죽거나 사거나 지지할 사람 지지해라. 다만 그 당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당대표 후보는 좀 사람 같은 사람을 뽑도록 좀 노력해라.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번 이 동맹을 보고 야, 이거 참 기막힌 심정으로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됐네요. 네, 하늘이 노했다. 많이 생각하게 하네요. 아까 주홍빛님 뭐 하늘이 노했다 이거 100% 동감한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런 의견. 하늘이 열받았다. 하늘이 열받았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더위를 쏟아붓고 있다. 예. 지금 이 창가에 에어컨 안 틀어놨더니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열기가 지금 이 창문으로 통해 가지고 제가 앉아있는데 양 뿜어댑니다. 아우 더워요. 예. 이게 확실히 하늘이 노한 것 같아. 아, 예. 그렇군요. 하늘이 열받아서. 네. 조선조 시대는 말이죠. 예. 가뭄이 계속되거나 이럴 때는 그 경복궁에 있던 임금이 말이죠. 네. 초옥을 짓고 그 안에 경회로 옆에 초옥을 짓고 거기서 비가 올 때까지 기거를 하거나 아니면 기우제를 반드시 지냈습니다. 지금 이 열기가 이렇게 심한 거 국민이 열기를 삭히는 이게 무슨 죄를 지내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두 주인공이 국민에게 좀 석고대죄하는 자세를 취하면 이 열기도 달아날 것 같은데 전혀 깨닫지 못할 것 같다. 통탄한다. 네. 이 대목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리안님은 하늘에 입이 없다는 말씀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나무유목님 고맙습니다. 그 댓글에 그 반복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삭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반복된 제 카피해가지고 쓰는 건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곳이니까 저런 방식은 적절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글을 삭제해 주세요. 반복된 글을 카페에다 계속 반복해 쓰는 조중동 폐강 국민운동본부 뭐 이런 걸 쓰셨는데 휘무디님 저런 건 자기 의는 그냥 여러 의견을 쓰세요. 저런 식으로 카페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좀 피디님이 삭제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어제 황운하, 송철호 뭐 징역 6년, 5년 이렇게 중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예. 지난 6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충남경찰청 소속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부로 불러 예. 조사를 한 게 알려졌는데 예. 박모 총경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발생할 때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찰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간 이제 박 의원님께서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문제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 중대 범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걸 여러 번 얘기를 해오셨는데요.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4대 중대 범죄 이 문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 좀 주시죠. 문재인의 4대 중대범죄 사건은 지금 거의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조금 빗주름이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4대 중대범죄 사건은 이렇게 가려놓고 전주지검에서 조사하는 이상직과 문재인의 유착 거기에 따르는 이게 이 여러 가지 중진공 이사장 무자격자를 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 하는 이게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상한 유착 관계 거기에서 발산되는 사유와 딸의 이스타항공 특혜 의혹 그리고 딸의 의혹 투성이인 부동산 그리고 5천만 원 돈 보따리 거래 그리고 이런 이게 뭐 김정수 여사의 타지마할 대통령 전용기 띄우는 거 이런 게 사소해 보이지만은 이 국민의 비위를 속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재인의 본질적인 4대 중대 범죄에 비하면 이거는 주변의 곁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곁가지가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이원석 총장 아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안 갖는 건 아닌데 4대 중대 범죄 중에 우리가 그래도 간단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나쁜 영향과 파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허앵카가 말한 대로 이게 언제 어떻게 되냐 간단히 이 연역을 이야기하면 2020년 1월에 15명을 기소를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고 선배인 송철호 변호사가 이번에 울산시장 반드시 당선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송철호 씨가 그때까지 6번인가 뭐 국회의원 시장 입후보가 계속 낙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울산에서 이제 보따리를 싸고 부산으로 변호사 개업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말리고 형님 그 자리에 계시오. 울산시장 이번에 내가 당선시키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이제 밑에다 그대로 지시했죠. 그 지시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뭐 서류로 서면을 만들어가 이렇게 하라 그래야 지시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방귀뀌면 똥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지금 용산 같은 데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호흡을 하고 어떻게 표정을 짓고 하는 거 다 실시간으로 알려지게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직접적 지시를 받아가 8개 청와대 부처가 움직여 가지고 결국은 2020년 1월 요 날짜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5명을 기소를 했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거부하는 걸 차장검사에게 직권 명령을 내려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2020년 1월입니다. 근데 그 4달 뒤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 15명 피고인 중에 황운하 한병도 정무수석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이 사람들도 그 기소 대상에 끼어 있는데 넉 달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황운하는 대전
그리고 한병도는 1위에서 각각 국회의원에 당선돼가 21대 국회의원을 거의 다 채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난 작년 2023년 11월에 비로소 1심 판결이 났어. 1심 판결. 이게 뭐 3년 10개월 만에 판결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21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거의 임기를 다 채워가고 그러는데 이 1심 판결이 2023년 11월에 비로소 났는데 그게 이제 송초로 황운하는 실형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그리고 황운하 외에도 전부 다 유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2023년 11월에 그런 일이 있고 그 넉 달 뒤 22대 국회에 또다시 황운하는 조국 당의 비례대표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리고 한병도는 그 지역에 또 당선이 되고 그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피고인들이 그리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안 됐다. 그런 이유로 또 22대 국회까지 지금 진입을 해갖고 있다. 이게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조국과 임종석을 빼버렸고 주 피의자단에서 그리고 그 꼭대기에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과 임종석이 빠진 채로 이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는 사이에 결국은 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 이 국회의원을 다 해먹은 상황에 빠졌다. 그런데 검찰이 2020년에 기소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조국과 임종석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서울고검에서 항고 사건을 다루다가 이게 혐의가 짙다. 그러니까 조국과 임종석에 대해서도 이 사건 관계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라 했기 때문에 아까 허앵카가 말한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 방보 총경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비로소 조금 움직이는 이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게 검찰이 왜 이렇게 미적거리고 이러느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2년 거의 5개월 전에 취임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검찰총장 시절에도 서울중앙지검의 기소명령을 직구를 발동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재인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 이건 참말로 통탄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월성 원전 경제성을 조작하고 발전을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이게 전산망을 통해서 이 산자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시하게 된 계기를 얘기 들어보면 어이가 없는 게 원전 폭파하는 무슨 그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있었는가 본데 저는 뭐 영화를 요즘 안 보니까 그걸 보고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발작적으로 이 원전은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선 원전 이 경제성 조사례가 발전 중단시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래 놓고 체코를 국빈 방문해갖고는 체코에 가가지고 그 대통령에게 한국 원전 기술이 세계 1등이니까 체코가 원전 수주할 때에 한국 원전을 기술을 도입해달라. 그러니까 아주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국가원수의 이 행태.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를 그 문재인 5년 동안에 완전히 파괴했잖아요. 예.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조금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 그게 이게 중대 범죄가 아니고 뭐냐 이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배에서 실종해갖고 북한 지역 해역으로 스며들어갔는데 이 사람을 구출할 시간이 이 시간상으로 3시간의 북한과 연락할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직통전화는 그때 개설이 안 돼 있었지만은 국제 해양 상선 통신망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 그걸 통해 갖고 북한에다가 이게 우리 측 공무원 한 사람이 실종해 갖고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으니 이를 구조해 갖고 돌려달라
그렇게 말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버렸어. 그리고 북한이 총격을 하고 화염방사기를 쏘아가 시체를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린 이런 사건이 되게. 그 대통령이 늘 일상적으로 사람이 먼저란 말을 했죠. 예. 그게 구호죠. 문재인 정권의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 예, 대선 구호였죠. 예. 그런데 이게 인권 옹호 국가가 비인권 국가에 내 국민을 내팽개쳐 버린다. 이런 일을 그 주 피의자, 요건 몇 사람 뭐 당시에 안보실장 등이 잠시 구속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주 피의자는 문재인이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탈북어민 두 사람이 귀순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 의사에 반하여 이게 눈갈개를 하고 판문점 남북 경계선까지 끌고 가서 눈갈개를 풀었더니 아, 이 사람들이 여기 북한 지혜가 가는구나 해가 막 발부동을 치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기 싫은 소도 지능이 있어가지고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몸부림치는 사람을 억지로 떠밀어 갖고 북한 경비병에게 넘겨주는 이 장면 뉴스로 나왔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하는 정권 아래서. 그 반드시 처형당했을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이런 중대 살해 범죄를 이게 미적거리거나 제껴두고 그러니까 그 이상직과 관련된 가족 문제 거기에 검찰이 골몰하는 것은 이건 검찰 불신이고 검찰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건 동시에 사법부 전체의 불신으로 연결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난 선거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문제, 문재인의 이런 문제, 그리고 이재명의 그런 문제, 문재인에는 이런 문제고 이재명에는 그런 문제를 신속 과감하게 처단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 주위에 느끼는 감각으로 아주 네. 실망하고 있어요. 아. 이 실망하는 것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뭐 팍팍 오르지 않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걸 대통령도 깨달아야 되고 이제 15일이면 이제 이원석에서 심우정으로 검찰총장 바톤이 넘겨지는데 심우정 이제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검찰 지휘란에서 일단 비켜 있었으니까 민심의 소리를 많이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에게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예. 시연님 고맙습니다. 자, 4대 중대 범죄에 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시작된 촉발점, 사건의 내역 이런까지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심우정 총장에게 거는 기대까지 좀 보겠는데 단호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교육감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예. 예, 2010년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그래서 교육감을 상실했던 광노 의원이 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가 이제 유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격 정지를 10년 동안 자격 정지를 당하죠.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정지 당했는데 그 10년이 이제 끝났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에 고개를 싹 들이밀었는데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이게 이 선거 중에 경쟁 후보 매수하는 게 그게 아주 1급 선거 방해 행위입니다. 그게 그런 짓을 2억 원을 들여서 경쟁 후보를 물러서게 해놔놓고 진역형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이제 10년에 돼서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후보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선거 비용 보전해야 할 비용이 35억 2천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다 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돈 생긴 대로 물고 있다니까 이거 지금까지 얼마를 물었는지
중앙선관위가 발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자관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수치심이라고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도덕성 아주 제로인 상태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도한 그 언론사 그리고 평론가들의 평론의 댓글에 이게 이런 글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 광노현 씨를 향해 가지고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인용하는 거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게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 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5억여 원을 이게 보전을 아마 지극히 일부만 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받아내야 됩니다. 물어내야 35억 돼요. 중에 30억을 현재까지는 미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억을 떼먹은 건데 네. 이게 선관위가 이 징수에 강제권이 없습니다. 특별법이 만들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가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 불법 행위니까 배상해내라는 소송에서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길을 저는 오늘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대목에서 중앙선관위에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광노현 씨 말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이게 중앙선관위가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 먹은 이런 놈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그냥 그 갖다 주는 대로 받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것도 법률 전문가들 있을 텐데 이거 당장 소송해가지고 받아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광노현 씨가 이번에 고개를 들면은 이걸 계기로 교육감 이게 선거제도 폐지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패널마이크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 잘 아는 이세들에게. 예. 그러니까 교육감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선 교육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자리인데 이게 말이지 선거를 하다 보니까 좌파가 전부 장악했다고. 저는 이 진보 교육감이다 이런 말, 보수 교육감이다 이 말 정말 듣기도 싫고 제 입으로는 쓴 일이 없습니다. 뭐가 진보입니까? 진보라는 말에는 정의라는 게 포함되는데 하나도 정의로우지 않고 이게 종북 주사파 사상에 길들인 정교조에게 이른바 자기들이 말한 진보 교육감, 내 눈에는 좌파 교육감이 당선되면 정교조의 놀이터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서울시 교육감이 왜 역할 아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교육감이 조희연도 낙마하게 된 게 정교조 출신 교사들 해직된 걸 불법으로 복직시켜주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교조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좌파 교육감에. 그 지난 10몇 년 동안 서울 교육이 이런 식으로 황폐화 됐다. 그러면 우파 교육감 후보들은 분열해가지고 이 바보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정교조 놀이터로 만드는 걸 방조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폐지해야 돼요. 이번에 보궐선거 전에 뭐 폐지는 어렵지만은 2년 뒤에 이제 또 일반적인 전국적인 교육감 선거에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문제는 국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법 개정이 쉽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고도 답답한 일이다. 이런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약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광노현이라는 전 교육감이 어떻게 고개를 고추 들고 그리고 나는 속내가 이걸 겁니다. 나는 벌 다 썼다. 35억도 물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큰 잘못이 있느냐. 그리고 그 일로 10년 동안 공직 입후보도 못하는 벌을 단단히 썼다.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데 뭐 어떠냐.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서게 된 데는 저는 이재명 현상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현상. 그게 조금 곁들여가지고 문재인 이재명 현상 또는 이재명 문재인 현상. 그 현상 중에 유권 무죄라고 하는 현상이 아주 토착화 되어 가고 있어요. 유권 무죄. 예.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유권이라고 할 때 권자를 권세라고 나는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 권력이라기보다도 권력이 있고 그것을 세몰이를 하는, 그러니까 유권세는 무죄다. 이런 풍토가 있다. 그러니까 광노현 씨 속내로는 내가 이재명이나 문재인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질렀느냐? 10년 동안 벌 썼다? 그들은 지금 고개를 고추들고 방탄 동맹까지 맺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못 나서느냐? 근데 이런 심정이라고 저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법부 일부 법관에 의해서 실제로 유권 무죄를 조장하는, 그래야 그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례가 몇 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나라에 현실적으로 유권 무죄 풍토가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창훈 부장판사와 권순일 대법관이 권세가 있는 이재명에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유권 무죄 현상을 확인시켜줬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가 이해될지 이해됐습니다. 예. 그러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하는 이 사유를, 기각 이유를 보면 1. 이 위정교사 사건은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 2. 대장동 성남FC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한방 쌍방울과 관련된 사건 등은 이게 의심스러운 데가 많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피의자 이재명은 야당 대표로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기 때문에 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기각 결정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권세가니까 봐주자 이 소리입니다. 권세가니까. 그래, 제1야당의 대표가 중인 환실에 노출되어 있고 원래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자기와 관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 안 합니까? 어떤 그게 이재명이가 영악한 사람인데 자기가 밤에 뛰어다니면서 증인 참고인 만나가 이렇게 진술을 번복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밑에 다 사람을 시키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게 이화영 사건 결심 직전에 박찬대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가 아니죠. 시켜가지고 그 부인하고 접선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당이 당신들을 보호할 테니까 알아서 잘 해라 하는 사인을 받고 그 부인이 마지막 법정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그 뉴스로 나온 거 허행카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봤습니다.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우리 죽고 다 죽어. 그렇게 하면 이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검찰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 이화영이가 진술하기를 이건 이재명이가 사전사고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법정에서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네 죽고 다 죽는다 이 소리야. 정신 차리라고 했어. 정신 차리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재명이가 직접 그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박찬대가 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권력가가 그런 방식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이게 아주 기가 찰리 이게 유권 무죄의 한 징표를 유창훈 부장판사가 노골적으로 행했어요.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이 영장을 기각할 때에 그 구속영장에 관련된 제2항을 눈 감아버렸어. 뭔가 하면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사건이 중대하냐 안 하냐를 참작해야 된다는 조항. 예. 이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죠. 그게 눈 감아버렸고 또 하나는
국회가 이재명 의원은 구속해도 좋다. 그 체포동의안에 가결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바보들입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상권 분립의 한 기관인 입법부의 구성원을 입법부 구성원이 구성원의 1인인 이재명 의원이 이게 구속 동의를 했다는 것은 이게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 판사나 검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이 상식으로 봐가 이재명 의원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국회가 결의한 거는 마찬가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문을 보면 해괴하게도 제1야당 당수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은 전부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들어서 제1야당 당수만 되면 불구속되는 거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작태를 지극히 일부 법관의 한 사람인 유창헌 부장판사에서 이거 유권 무죄 풍토를 노골화시키고 그리고 권순일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대법관을 하면서 이재명을 살려낼 때의 그 명분이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한 것인데 그거는 묻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300만 원 벌금 자격정지 상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 가갖고 주심인 권순일 대법관이 뭐라고 판단하는가 하니까 이게 토론이라고 하는 경황이 없는 그런 환경 아래서 질문을 받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한 것은 자기 입으로 내 형을 내가 성남시장의 직권을 발동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라고 말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소극적으로 한 것이니까 소극적 거짓말은 면책이 된다. 이거 아주 희한한 판결을 해가지고 권순일이가 이재명을 살려내더니 또 유창훈이가 기각해서 살려내고 유창훈과 권순일은 대전고등학교 선후배고 무슨 서울법대도 선후배지만은 그리고 권순일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하기 전에 직전에 거기 있을 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의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데 그 구내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유창훈이가 복무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요. 예. 이 영장 기각에 이 로비를 한 인물의 첫째는 당사자인 물론 이재명이고 둘째로는 김만배고 셋째로는 권순일이다. 이재명이 구속되면 이게 재판 거래 의혹도 신속히 처리될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사법부 일부가 이와 같이 권세가의 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권 무죄 풍토가 이게 현실로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제가 끝으로 이게 대단히 우려하는 것은 이게 유권 무죄 풍토, 그 다음에 검찰이 문재인에 대한 사대범죄, 중대범죄를 미적거리고 눈 감아 오고 한 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크게 사법 정의를 허무는 행위고 국민들에게 사법 정의에 대해서 허무감을 일으키게 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 법원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과 법관을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더 크게 우려하는 것은 전국 47개, 47개 구치소 교도소에 대체로 1일 3만 8천 명이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예. 그 1일 평균이 그러니까 매일 구속되고 석방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1일 평균이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미결수,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 안 된 사람도 있고 확정된 사람도 있는데 그 전체 중에 국사범이나 간첩이나 국사범이나 아니면 이게 흉악한 강력범들 뭐 이런 범죄를 많아도 아마 3 내지 5%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생활형 범죄들이야. 생활형.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다음에 뭐 돈을 좀 늦게 주니까 사기를 당했다. 횡령했다. 그리고 학gem에 좀 두들겨 팼다.
뭐 좀 중대한 교통사고를 했겠다. 전부 생활형 범죄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법원으로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교도소 안에 있는 도둑놈보다 교도소 바깥에 도둑놈이 더 많다.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인데 지금 이재명 현상, 이재명 문재인 현상이 심화되고 나서는 제가 접촉한 후배 변호사들이 교도소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고 오는 그런 환경, 아주 최근에는 제가 접견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이게 이런 느낌을 지금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2024년, 2023년, 2020년대 들어와 이 시점에 전국 교도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특수한 이렇게 수감자를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거 우리 억울하다. 우리도 야당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억울하다. 이래서 자칫 이 교도소 민심이 안 그러길 바라지만은 이게 에노미 현상에 빠져가지고 무교본 무질서 상태로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중남미에는 말이죠. 그게 콜롬비아나 중남미 거기에는 그 마약 천국이 돼가지고 마약 그 두목에 종사한 사람들이 교도소를 메우고 있어서 가끔 그 폭동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걸 그 사례로 들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유권 무죄 풍토라는 이 특수한 환경이 검찰과 사법부 불신에 이어져 가지고 교도소 민심까지 요동치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래서 결론은 말이지.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이게 국가 원수로서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그의 권한 안에 속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새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기대를 하고 그리고 새로 임명된 지 6개월이 채 안 된 조희대 올곧은 법관으로 살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뭔가 좀 결단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박찬종 의원님의 절절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예. 명절 기간에요. 그때는 연결을 못할 텐데요. 명절 지나고 저 직격 인터뷰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예. 추석 명절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제가 할 말입니다. 펜앤마이크 가족들과 허행가에게 이게 추석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과 직격 인터뷰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마음 그리고 추석 때 또 가족들에게 보내는 그 마음이 함께 전달됐으면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